NSLB 동영상입니다. 물리학원에서는 이번 NSLB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요. 그를 통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20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그 20문제를 훌륭하게 푸셨을 때 NSLB를 끝낼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번 2022년 6월에 봤던 거고요. 그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나씩 정복을 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항이고요. 1번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자기 유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당 자속 변화, 자기 선속이라고도 하고요. 시간당 자속 변화에 의한 전압이 생성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기장 속에서 무언가를 움직인다면 그 무언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또는 전압이 생성되는 그런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문제를 다 풀어보셨으면 이제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 진동판과 코일, 진동판에 붙어있는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전류를 앰프로 보내 증폭시켜 활용하는,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전류가 만들어지는 전자기 유도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동 칫솔이죠. 자, 이 전동 칫솔은 전자기 유도 중에서도 상호 유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상호 유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충전기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충전기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있고 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도 시시각각 변하겠죠. 그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유도하고요. 그 자기 선속 변화에 의해 전동 칫솔이 충전되는 역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자, 세 번째, 교통카드고요. 교통카드는 카드 단말기에서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자기파인데요. 자기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기력선이 교통카드 내부에 있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하면서 교통카드에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그 전류가 흐르면서 교통카드에 있는 정보가 다시 전자기파의 형태로 카드 단말기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C의 교통카드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 교통카드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장치인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 원자자석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하여 인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고 원자자석이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여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반자성체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배열이 유지되어 자성을 나타내는 강한 자성체를 강자성체라고 부른다 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반자성체와 강자성체가 각각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배열이 유지되어 자성을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림은 자성체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자성체는 A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라고 얘기를 했죠. 반자성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두 번째, 반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하면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니죠. 반자성체는 유일하게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유일하게 청력이 작용하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자성체입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상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철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철, 대표적인 강자성체의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렇죠? 배열이 유지되어 자성을 나타내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래서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페이지고요. 자, 이번에는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 수업 시간에 같이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전자기파의 첫 번째 감마선, 파장이 제일 짧죠. 우리 몸을 모두 뚫을 수 있고 키워드는 핵과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파 두 번째, 뼈만 못 뚫는 X선이죠. 그래서 뼈 사진과 뼈만 못 뚫는다라는 건 우리의 피부 정도는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공항 검색대에서 활용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피부 정도만 뚫을 수 있는 자외선이죠. 피부를 뚫고 또는 세균의 껍데기를 뚫어서 살균 소독, 피부를 뚫고 세포를 파괴해 피부암, 그 다음 피부 안에 세포들을 익히는 태닝, 그리고 마지막 형광작용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적외선이고요. 적외선의 키워드는 열이죠. 열. 물론 이 사이에 가시광선이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시광선은 워낙에 저희가 문제에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적외선 열이 있는 물체에서 방출이 되고 특이한 거 리모컨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주로 활용이 되더라.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전자레인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기의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일단 전자기파 중에 비어있는 A를 찾아야 합니다. 자, 파장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렇죠. A는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그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설치된 군함이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군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각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크다. 자, A가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짧습니다. 저희가 아는 거 전자기파에서는 빛의 속력 C가 F 람다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지겠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기 때문에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 작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데 이용되는 전자기파. 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음식을 데운다라는 거 중요하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감마선과 라의 레이더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가 같다. 그렇죠. 속력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되게 문제 풀기 쉬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모든 전자기파, 진공에서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이 전부 얼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속력 C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전자기파의 속력은 전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일단 첫 시간 4번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간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간섭에 대한 문제는 되게 요약할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두 개의 파원에서 생긴 파동이 한 점에서 위상이 반대로 만난다. 위상이 반대로 만난다. 어떤 점에 도달할 때 하나는 이렇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도달하는 걸 말하죠. 또 이렇게 위상이 반대로 만나면 진폭이 작아지고
상세 간섭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동일한 이상으로 만난다. 그럼 동일한 이상이 될 때에는 보강 간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위상 진폭이 커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4번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무반사 코팅 렌즈입니다. 무반사 나왔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뭔가요? 상쇄 간섭은 안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보강 간섭은 보이고 들린다, 잘 들린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럼 지금은 무반사 코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무반사 코팅은 대표적인 무슨 간섭인가요? 그렇죠. 상쇄 간섭입니다. 그래서 무반사 코팅 렌즈는 파동이 상쇄 간섭하여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활용한 예로 공기와 코팅막의 경계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한 빛 기역과 코팅막과 렌즈의 경계에 반사해서 공기로 진행한 빛 니은이 상쇄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쇄 간섭을 하기 위한 조건 뭐였죠? 그렇죠. 위상이 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같다? 아니고요. 위상이 반대인 거고요.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자, 간섭을 저희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상쇄 간섭을 이용한 소음 제거입니다. 저 소리가 안 들린다, 상쇄 간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이 잘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겠죠. 자, 첫날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저희가 정작 물리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물리학원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NSB 9번째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4번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5번, 6번, 7번, 8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5번은 에너지띠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띠에 대한 요약 정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띠는 고체의 경우에 생기고요. 고체의 경우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울리를 만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이동을 해서 에너지띠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띠가 연속 스펙트럼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띠는 크게 세 가지에 따라 볼 수 있는데요.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고요. 반도체와 절연체는 띠 간격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은 둘 다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와 절연체가 다 존재한다. 그러면 띠 간격이 좁은 게 반도체가 될 거고요. 넓은 게 절연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띠 틈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기 쉽고요. 그러면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자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이동해서 자유전자가 되고 전자가 이동하며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있었던 빈 자리인 양공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역으로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 띠에 존재하는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다이오드나 발광 다이오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다 풀어보셨죠? 자, 그림은 고체 AB의 에너지띠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 띠로 전이하며 빛이 방출이 된대요. 지금 이 상황은 LED에 대한 상황이죠. LED에 대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이온보다 작다. 아니죠. 왜냐하면 E2가 가장 전도띠에 있는 전자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E1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최소값이 E2-E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니은 띠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그림으로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띠 간격, 이 부분이 띠 간격입니다. 그럼 띠 간격은 당연히 A가 B보다 작죠.
자, 방출된 빛의 파장은 항상 에너지띠 개념에서는 에너지의 갭에 해당하는 만큼을 빛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에너지는 하F 또는 람다분의 하C죠. F와 람다는 각각 진동수와 파장이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짧습니다. 그러면 결국 디귿은 빛의 파장이 A에서가 짧으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A에서가 크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띠 간격의 폭과 비례하기 때문에 A에서 큰 게 아니라 B에서 크고 B에서가 짧다여야 하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항은 광전 효과에 대한 문항이고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실험입니다. 일단 광전 효과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한번 읽고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광전 효과. 자, 금속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고요. 그 특정 진동수를 저희는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전자가 이렇게 턱이 있는 안에 들어있고 이 전자에 빛을 비춰줬을 때 전자가 턱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당하고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방출되느냐 방출되지 않느냐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하F라고 말씀드렸죠. 빛의 진동수에만 의존하게 되고요.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빛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뺏기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나오겠죠. 또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러면 빛의 세기가 크다는 의미는 뭐냐? 진동수가 에너지를 결정한다면 세기는 결국 개수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클수록 다시 말하면 같은 에너지인 개수가 많을수록 같은 에너지인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커지며 전자가 많이 방출됐으니까 광전류의 세기도 커지겠죠. 네, 그래서 6번 문항 잠시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항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A를 금속관 P에 비추었을 때 A를 P에 비추었을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A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단색광 B와 C를 각각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아, BC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 이상이구나.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B의 진동수가 C의 진동수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 광전 효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틀린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을 의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기, 바꿔 말하면 세기 진폭인데요. 진폭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진동수가 작으면 방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동이라면 세기가 증가돼도 방출이 돼야 되는데 파동이 아니라 뭐다? 입자다라는 걸 입증하는 중요한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니은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지만 B나 C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아 B나 C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맞죠? 디귿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저희가 이미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통해 말을 했었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잘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저 위쪽에 있네요. 자, 7번은 저희가 물리학원에서 가장 쉽다라고 표현하는 전자의 전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전자의 전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띄엄띄엄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 띄엄띄엄을 불연속 또는 양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갭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광자로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광자의 에너지는 하F 또는 람다분의 하C죠. 그리고 하나 외워주셔야 될 건데요. 1껍질까지 떨어질 때를 라이먼 계열 자외선, 2껍질까지 떨어질 때를 발머 계열 가시광선, 3껍질까지 떨어질 때를 파셴 계열 적외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7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파장에 대한 그래프 나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저희가 광자의 에너지가 람다분의 하C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올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라는 표시를 미리 해두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전자의 전이 A, B, C, D 중에 D가 에너지가 제일 크죠. 그래서 D가 기억에 해당할 거고요. B, C는 방출, 흡수의 문제만 달라지지 B의 경우는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흡수를, C의 경우는 방출하는 것만 달라지고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BC가 가운데에 있겠죠. 마지막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A죠. 그래서 마지막은 A가 될 거다라는 걸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은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이 아니라 D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이죠. 니은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에너지 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40 상태에서 마이너스 0.85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갭에 해당하는 2.55 전자볼트를 흡수해야겠죠. 니은 잘 맞고요. 디귿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자, 빛의 에너지가 하F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 에너지도 커야겠죠.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큰 D가 C보다 진동수가 클 겁니다.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항은 운동에 대한 문항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저희가 물리학에서 그래프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그 그래프의 의미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변위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 나누기 시간 가속도다 라는 내용과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해 보셨어요? 네. 자, 8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이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각각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정말 속력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죠. 이 그래프의 가속도는 기울기죠. 기울기의 크기. 그럼 B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ET0분의 V0이 될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A의 경우에는 가속도의 크기가 T0분의 V0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가 아니라 A가 B의 2배가 돼야겠죠. 자, T형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 B형이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C의 경우에는 3t0 동안 속도가 v0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C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3t0분의 v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0까지는 속도가 얼마 줄어들 거냐? t0 곱하기 마이너스 3t0분의 v0을 해주신 만큼, 즉 마이너스 3분의 1 v0만큼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t0일 때 C의 속력은 v0 빼기 3분의 1 v0에서 3분의 2 v0이 잘 맞죠. 디귿,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속력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이 거리죠. 그러면 C의 경우에는 이만큼이 될 거고요. A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밑변은 같고 높이가 삼각형 C가 3배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3배다. 잘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2차 시 수고하셨고요. 다음 3차 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NSLB 3차 시입니다. 9번부터 12번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상당히 쉬운 난이도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운동량 보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나 물리학 문제에서 충돌이란 두 글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운동량 보존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운동량 보존은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작용-반작용 아직 배우지 않았었는데요. 물리학 수업 시간엔 배웠었죠. A가 B에게와 B가 A에게 주어와 목적어, 작용-반작용 반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용-반작용으로 인해 A가 B에게 가하는 힘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반드시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일정할 때에는 자, 충격량이 일정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 시간이 커지면 운동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힘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이 작아지게 된다. 충격력은 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이 커지면 이번에는 F가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진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위의 내용을 명심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9번 문제 같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일단 힘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 뭐였어요? 그쵸?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라는 거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충격량은 다시 뭔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결국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6만큼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A의 운동량이 얼마였었느냐? 2 곱하기 6해서 12였죠. 여기서 충돌을 했으니까 줄어들 거고 6만큼 변했기 때문에 12-6이 A의 운동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력은 2 곱하기 VA가 될 테니까 VA는 3이 되겠죠. 자, 동일하게 이번엔 B는 뒤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질 거예요. 아까 말해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9에서 그죠? 3 곱하기 3, 9에서 6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5가 될 거고요.
이 15는 다시 3 곱하기 VB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VB는 얼마가 된다? 5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VA분의 VB는 3분의 5죠. 자, 그 다음 10번 문항은 파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파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동의 속력이 일반적인 물체의 속력, 시간분의 거리와 같고 그걸 파동의 요소를 이용해 표현을 하면 주기분의 파장이다 라는 거고요. 또는 주기분의 파장을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매질이 동일할 때에는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파동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그리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해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2m/s의 속력으로 라고 얘기를 했고요.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방향으로 밀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밀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7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만 가능합니다. 2번과 4번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X축이 거리 또는 위치면 이만큼을 파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파동의 파장은 2m죠. 그리고 속력이 2m/s니까 주기를 구해보면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이기 때문에 주기는 1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그래프 중에 주기가 1초인 그래프는 어떤 거냐? 1초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되니까 그렇죠? 1번의 그래프가 1초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은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R자임이 0이다 일 때 정지 상태나 또는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라는 게 1법칙. 뉴턴의 2법칙은 R자임이 0이 아닐 때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죠. 마지막 뉴턴 3법칙,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항상 세상에는 힘이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 힘과 같은 크기,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대상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팁 중에 하나가 A가 B에게의 반작용은 반드시 B가 A에게의 형태여야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에 유념하시면서 11번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다 풀어보셨나요? 자, 11번을 보면 일단 무게가 10N인 자석 AB래요. 그래서 무게를 10N이라고 써주고 가시는 게 훨씬 문제를 풀 때 편합니다. 각각 다 10N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다라의 결과가 다의 결과 20N이네요. 라의 결과는 얼마일까요? 일단 그렇죠? 나의 결과도 똑같이 20N이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A, B 자석을 합쳐서 재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디귿이 먼저 해결이 되네요. 디귿의 기억은 20N보다 큰 게 아니라 2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기억 보기 보시겠습니다.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의 경우가 작용 반작용을 말하기 제일 어려운데요. 중력은 지구가 A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A가 지구에, A가 B에게와 B가 A에게죠. 그래서 A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고요. 중력이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의 작용 반작용은 A가 저울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오답입니다. 그럼 답은 니은이겠네요. 네. 자, 니은 다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자, 일단 B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B에는 아래로 중력이 10N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정지해 있죠. 결론은 윗방향으로도 10N이 작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B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이 힘은 A가 B에게 작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B에게? 그렇죠. B가 A에게도 동일하게 10N이 작용할 거고 그거는 A와 B가 자석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작용하는 청력, 그죠? 밀어내는 힘에 의한 거니까 결국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1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는 그대로 무게가 10N이죠. 그러면 A의 무게 10N은 바꿔 말하면 제가 무게라고 가끔 얘기를 드리지만 mg, 중력의 크기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10N,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도 10N, 그래서 둘의 크기가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벌써 3차시고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원 NSLB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가 11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은 12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쉬워하시는 핵반응이죠. 핵반응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 그렇죠. 아래 것끼리 같다. 다시 말해 전하량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위에 것끼리 같다. 질량수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 나오는 에너지 있죠? 에너지가 뭐에 의한 거다?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익혀주셔야 되고요. 물리학 중에 사실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맞춰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가에선 3.3 메가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나에선 17.6 메가전자볼트의 에너지가 방출이 됐습니다. 그럼 질량 결손이 클수록 에너지 또한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해결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나씩 써가 보도록 할게요. A는 질량수가 2랍니다. 질량수는 일단 위쪽에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B는 질량수가 3이래요. 3이고 양성자수가 1이다. 역시 질량수는 위에, 양성자수는 아래. C는 질량수가 3, 양성자수가 2고요. 그 다음 마지막 D는 잘 모르겠지만 양성자수가 2랍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장 양성자가 적어도 수소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수가 최소인 건 1이에요. 1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왼편을 볼까요? 자, A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죠? 자, 일단은 좀 맞춰 봅시다. 그러면 A는 일단 질량수가 2예요. 그럼 조심하실 게 자, 원자 번호가 1, 2인 원소들이 있을 때 질량수가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양성자가 2개면 질량수는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이거는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A는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성자 수가.
그러면 아래 거 끼리 더한 거 1 더하기 1이 2 더하기 0과 같아야 되고요.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x는 중성자죠. 전화량이 0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나. 자, 똑같이 1에 2로 해주시면 1, 1, 2, 0이죠. 2, 3, 2, 3, 그리고 d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에 1이니까 5, 그리고 d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d의 질량수 d는 4다. 그러면 기억은 양성자 수가 1이었고 니은은 4니까요. 니은은 기억의 4배다. 잘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제예요. 자,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시간에도 충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충돌 뭐 얘기하는 거다? 운동량 합보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량 합보존을 떠올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내용 한번 읽어보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 배웠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죠. 그 다음 운동량 보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반작용으로 인해 작용반작용 A가 B에 B가 A에 둘이 힘이 같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같죠. 반드시.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일정할 때에는 시간이 커지면 충격력이 작아지고요. 물체에 적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에는 시간이 커지면 운동량이 커집니다. 농구에서 패스를 할 때와 패스를 받을 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다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동량 합보존에 대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잘 모르니까요. 편하게 MA, MB, M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운동량 보존은 전후 합이 보존된다죠. MA 곱하기 4V, 그죠? 그리고 더하기 MB 곱하기 V가 충돌 후 운동량의 합 MA 더하기 MB에 곱하기 3V가 됐다라는 거죠. 정리해 주시면 MAV가 EMBV가 되기 때문에 MA가 EMB구나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해볼까요? 다음 상황은 MA 더하기 MB에 3V였던 운동량이 셋이 다 합쳐서 V가 됩니다. MA 더하기 MB 더하기 MC의 V가 됐어요.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MA를 EM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3MB에 곱하기 3V, MA가 EMB니까 3MB 더하기 MC의 V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V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자 6MB가 MC가 되죠. 그래서 MB분의 MC는 얼마예요? 6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14번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또 풀다 보면 시간이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익혀보겠습니다. 실로 연결된 경우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속도나 가속도가 동일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도르의 요령, 가속도를 구한다, 알짜임을 구한다, 논리적으로 해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풀어보세요. 저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문제를 한번 쭉 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의 B가 Q를 지날 때부터 자, 나는 Q를 지날 때부터 R을 지날 때까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4분의 1 mg님을 봤는데요.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네, 됐고요. 자, PQ와 QR 사이 거리는 같대요.
좀 같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다, 같다. 자, A, B, C의 질량은 각각 MM, 라지 M입니다. 문제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현재 가의 상황을 보면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전체 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라지 m 더하기 한 덩어리로 바라보고 가속도 구하기 라고 얘기했죠. A 가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역학적 에너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돼요. 알짜 힘이 한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가속도를 A가라고 하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A가가 되기 때문에 요 MA가 곱하기 L까지 해준 게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1의 M4V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얻어냈죠. 자, 그 다음 오른편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4분의 1mg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식과 상당히 유사한데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 빼기 그렇죠. 4분의 1mg가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이게 라지 m 더하기 2m에 이번에는 나니까 A 나라고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 나. 자,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M에 A 나를 해주시면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될 테니까 2분의 1에 M에 5V의 제곱 빼기 4V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 M에 25 빼기 9, 16이니까 9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요. 그죠? 2분의 1의 m의 16과 2분의 1의 m의 9. 9v 제곱이네요. 그래서 a가 대 a나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16 대 9라고 할 수 있죠. 자, 16 대 9 하나 구했고요. 그걸 적용을 시키면 처음에 a가와 a나 똑같이 m 더하기 m 더하기 2m이잖아요. 그래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라지 m 빼기 스몰 m 곱하기 g는 생략할게요. 네. 라지 m 빼기 4분의 5m이 16대 9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다 했죠? 곱해주면 16m 빼기 4니까 20m은 9m 빼기 9 스몰 m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7, 11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11m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원 NSLB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저희가 20문제 중에 14문제를 해결했고요. 6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문제, 굴절과 전반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게 좀 많고요. 굴절과 전반사 내용 보시면 굴절이 왜 일어나느냐부터 말을 하고 있죠. 굴절은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매질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파동의 속력이 동일합니다. 굴절이 일어날 땐 반드시 반사가 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빛을 쏘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입사각을 늘리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마지막 상황이죠. 굴절이 되는 광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반사만 되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조건들 전반사 상당히 수능 문제에서 매번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반사의 조건, 전반사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갈 때 제가 미소를 띄워라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그때 입사각은 임계각이 되면 굴절각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큰사식 인사법이다 라고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 목소리를 크게 해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인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반사를 빵빵빵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전반사도 굴절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굴절이 많이 된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맞아요. 굴절은 굴절률이 달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이 많이 될 거고 임계각은 작아진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자,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A와 B를 서로 붙여놓았다. A에서 B를 향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입사시킨다. 굴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했던 거 뭐죠? 이렇게 된다. 위에 있는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 파장이 긴 거,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거라는 거 꼭 나와야 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입사각을 30도로 했을 때 굴절각이 34도랍니다.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B에서 속력이 빠르구나. 그래서 B가 속력이 빠른 매질, 그 다음 파장이 긴 매질, 그리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입사각을 뭘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굴절각이 59도예요. 자, 입사각이 늘어나면 굴절각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적어도 30도보다는 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굴절각이 더 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사각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굴절이 일어날 땐 굴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의 법칙 딱 한 개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잖아요. 아, 이거 50도네 그냥. 그쵸? 뭔가요? 네,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요 쉬운 보기들을 해결하는 법 기억하세요. 기억이 50도다. 맞아요. 자, 아까 미리 구해놨네요?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B가 속력이 빠르다. 맞네요. 아, 틀렸군요. A에서가 크다? 아니죠. 자, 그 다음 디귿 70도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굴절이 되지 않아요. 전반사가 됐단 얘기죠. 전반사 조건 마지막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뭐 할 때? 클 때였죠. 그러니까 70도가 임계각보다 크다. 즉 임계각은 70도보다 작다죠. 정답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연력학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3등급 정도를 받고 싶다면 NS1인데도 3등급이냐?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3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보셨던 16문제를 잘 잡아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물리학 1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틀려도 3등급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만 정확하게 푸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연력학 보실 거고요. 연력학은 내용이 좀 많아요. 대신 쉬워요. 자, 13번 온도. 저 알아요. 아니에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의 이동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고온의 분자가 그렇죠. 빠른 분자, 저온의 분자는 느린 분자.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게 느려지고 느린 게 빨라지면서 비슷해지겠죠. 자, 14번 열기관의 효율. 받은 것분의 한 거다 라고 쉽게 정리해드렸죠. 고온부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온부로 Q2의 열을 방출할 때
효율은 받은 것 Q1분의 한 것 W 또는 Q1을 받아서 W를 하고 Q2를 방출하니까 차이만큼이 W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Q1분의 Q1-Q2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1 빼기 Q1분의 Q2인데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왜일까요? 면접이 나는데 잘 나오는데 그죠? 1이라면 Q2가 0이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열기관에서 저온으로 방출되는 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기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열기관이 고온이 되고 저온부는 저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반드시 이동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Q2는 0일 수 없고 효율은 1일 수 없습니다. 자, 15번 압력 부피 그래프 아래의 넓이 압력 곱하기 부피고요. PV 기체가 하는 또는 받는 1이에요. 자, 압력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 PV는 T의 비례를 합니다.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또는 보일샤르의 법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 속력 커지죠. 왜? 운동 에너지니까. 자, 연력학 제1법칙 중요한 법칙이고요. 여러분들 식사하시면 2라고 남은 거 살로 가죠. 똑같이 열기관도 열을 흡수하면 2라고 남은 거 살 내부 에너지가 되더라. 그 중에 자주 나오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등적 변화 델타 V가 0,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전부 델타 U,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단열 변화 Q가 0인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기체가 하는 Q가 0이니까 결론은 P 델타 V와 델타 U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체가 받는 또는 하는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반드시 같아요. 그래서 단열 압축 델타 V가 마이너스일 때는 온도가 상승하고요. 단열 팽창 델타 V가 플러스일 때는 델타 U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합니다. 자, 16번 풀어보시고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잠시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네. 자, 16번 다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효율이 0.5인 열기관에서 중요한 문장이에요. 열 효율이 0.5인. 열 효율 Q1 Q 받은 것분의 한 일이랬는데 이게 0.5구나 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을 때요. A, B, C, D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B, C, D, A는 단열이랍니다. A, B에서 흡수한 열량은 Q예요. 여기 흡수한 거 Q예요. 그렇군요. 그럼 단열은 흡수 안 하니까 여기서 Q 흡수를 했다면 여기는 방출을 할 거고 한일은 아싸 Q 흡수분의 W가 0.5니까 한일이 0.5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 표가 주어졌는데요. 표는 과정 A, B에서 A, B부터 DA까지 외부의 한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에요. 자, 연력학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 PV의 곱이 T에 비례하는 거. 그리고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T에 비례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 써먹었죠? 효율은 Q1분의 W임을 기억해라. 세 번째, 연력학 제1법칙, 받은 열량이 P델타 한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임을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 중에 키워드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에서 한일 또는 받은 일이 9W와 3W예요. 그죠? 자, 그 말은 단열은 0이기 때문에 한일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9W만큼 감소했다. 왜요, 쌤? BC에서는 그래프 아래 넓이가 있잖아요. 그래프 아래 넓이가 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이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반대로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3W다.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A, B와 CD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일에서, 그죠? 한일에서 봤을 때 총 일을 보면 A, B는 일을 했어요. B, C는 일을 했어요. CD는 일을 받았고요. DA는 일을 받았어요. 일을 했느냐 받았느냐의 기준은 뭐냐? 그렇죠. 부피가 늘어났으면 일을 한 거,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둘이 일을 한 거, 그 다음 이렇게 둘이 일을 받은 겁니다. 그럼 총합이 얼마냐? 한 일 17W 빼기 받은 일, 그죠? 7W를 빼면 한 일이 10W가 됩니다. 아하,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효율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받은 것분의 한 일이 0.5다. 받은 것분의 한 일 10W가 0.5니까요. Q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20W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AB에서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AB에서 20W를 흡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은 8W만 했어요. 아, 내부 에너지로 얼마가 같겠구나? 12W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 A에서 출발해서 B, C, D, A 하면 다시 A로 돌아와요.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전체로 봤을 땐 얼마여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하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W인데 여기서 델타 U가 마이너스 6W여야만 해요. 라는 얘기죠. 잘 됐어요. 자, 니은 볼게요.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 PV는 T에 비례한다. 그러면 A, 보다 B가 높죠? 일단 A보다는 B의 온도가 높아요. A 온도보다 B의 온도가 높다. 그 다음 C의 온도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C는 단열 팽창을 해요. 단열 팽창은 Q가 0인 상태니까 온도가 하강을 하겠죠. 어떡하지? C 온도는 하강을 하네. 자, 이럴 땐 뭘 보시면 되느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 돼요. 자, A에서 C로 가는 동안 내부 에너지가 3W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거든요. 온도가 높아져야만 하는 거죠. 델타 T가 플러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아요. 자, 디귿 보실까요?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이미 알잖아요. AB 플러스 12W예요. 그 다음 CD 마이너스 6W죠. 그러면 크다. 잘 해결이 됐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열심히 하셔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NSLB 6차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7, 18, 19, 20번만 남았고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항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항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크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 팽창은 나란하게 운동하지 않는 경우에 남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시계가 빛시계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일 거기 때문에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나란하게 운동하지 않는 경우에 남의 길이가 짧게 관측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속불변이라는 핵심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광속불변은 누구에게나 빛의 속도는 0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여서요. 속도가 클수록 효과 또한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광원음 관련해서는 이미 방출된 빛이잖아요. 빛은 제자리에 있는 걸로 그려주시면 되고 다른 점들은 우주선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이겠죠. 당연히 어떤 점에 빛이 동시에 도달을 했다. 당연히 누가 봐도 동시에 도달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17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자, 17번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 A 기준의 그림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X, Y로부터 각각 PQ를 향해 방출된 빛이 O를 동시에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한마디겠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한 점에서 일어난 동시잖아요. 그래서 A가 봐도 O를 동시에, B가 봐도 O를 동시에 지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쉬운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B의 관성계에서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의 입장을 볼게요. B는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B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특성상 B는 운동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 X에서 O까지의 길이 L과 O에서 P까지의 길이 L을 길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L보다 작은 길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바라보는 상황을 그려보면 X에서 O로 가는 상황, 그 다음 O에서 P로 가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 길이는 둘 다 L보다 작아요. 그리고 방출된 빛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광원 Y는 제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나 P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Q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B를 기준으로 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X에서 방출된 빛과 Y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한 점을 지났어요. 동시에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X에서 O로 가는 거는 길이 수축도 되고 O가 왼쪽으로 이동도 합니다. 그런데 Y에서 O로 가는 거는 길이는 L 그대로인데 그나마 O가 왼쪽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대각선 쪽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X에서 O까지 빛이 이동하는 경로보다 Y에서 O까지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더 길겠죠. 그런데 동시에 도달했다? 아하, Y에서 먼저 방출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을 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O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입니다. 근데 O에서 P로 가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길이 수축도 일어나죠. P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길이 수축도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릴 거고요. O에서 검출기 Q까지 가는 상황은 역시 길이 L로 그대로인데 왼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까랑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O에서 P까지 걸리는 시간 TOP라고 합시다. 그리고 O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 TOQ라고 할게요. TOQ가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도달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되게 간단해요.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그 빛은.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갈 거고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위로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대각선으로 간 빛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가 크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18번 문제고요. 18번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입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원에서 전류가 나왔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걸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례, 전류의 비례, 전류의 비례하죠. 그리고 주로 나오는 직선 전류나 원형 전류의 경우에는 둘 다 멀면 멀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솔레노이드에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이 강해진다. 철심이라는 걸 투자했기 때문에 강해져야만 하겠죠.
다음 23번째 내용을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의 풀이 요령.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 1단계 방향을 표시하자. 2단계 세기가 I, 거리가 R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고 상대적으로 표시하자. 그 다음 난이도가 높을 때는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무한히 긴 직선도선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C에는 I형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A, 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I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C를 옮겨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C가, 그렇죠? P에 있을 때, 볼게요. C가 P에 있을 때는, 자,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그런데 C에 의한 자기장을 생각해보면, C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에 의한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 B3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됐다는 얘기는 P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C를 Q로 옮겼을 때 C의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A, B의 자기장의 합이 나오는 방향이 됐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A는 A랑 가까운, 그러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P는 A랑 가까운 점이고요. Q는 B랑 가까운 점이잖아요. 그러면 A랑 가까운 점에서는 들어갔고 B랑 가까운 점에서는 나왔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시켜 보시면 A에는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리고 B에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만 합니다. 일단 기억이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정할 건데요. 뭐라고 정할 거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칸, 그러니까 R 또는 D에 I0이면 그걸 B라고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Q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을 각각 세기를 B0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B0은 있으니까요.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D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요 사이를 알파라고 할 건데요. 알파만큼 더 떨어져 있을 때의 자기장은 각각 아까 요 A에 의한 자기장을 B1이라고 하고요. 각각 B2라고 해보겠습니다. B2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에 대해서는 A에 의해 들어가는 B1의 자기장이, 그리고 B에 의해 B2가 돼야 되죠? B에 의해 나오는 B2의 자기장이, 그리고 C에 의해 나오는 B3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Q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Q에서는 A에 의해서 B2의 자기장, 들어가는 B2가, 그리고 B에 의해서 나오는 B1이, 그리고 C에 의해 나오는 B3의 자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건 0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B0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개를 더해본다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지금 하나는 들어가는 B2, 나오는 B2 서로 상쇄되겠죠? 들어가는 B1, 나오는 B1 서로 상쇄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2B3의 자기장이
B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3는 2분의 1 B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C의 중심에서 C의 전류에 한 자기장의 세기가 B3인데 B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C의 중심 위치를 R로 옮겨 고정을 할 때, 자, R은 B로부터도 여전히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R에서의 자기장을 좀 정리해 보면 A에 의해서는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거리가 B2보다도 더 멀어졌기 때문에 B2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죠. 그리고 B1이 될 겁니다. 그리고 C에 의해서는 여전히 나오는 방향의 B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죠?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들어가는 B2에 그다음에 나오는 B1에 나오는 B3를 했을 때에 그죠?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거 말고요. 요거를 볼게요. 요 부분에 비교해 보면 자, B1의 세기가 B2와 B3를 더한 것과 비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B1은 B3보다는 반드시 크겠죠. 그러면 B1만 얘기를 해도 들어가는 방향인데 B2도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디귿 잘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7차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7차시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전기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핵심 내용은 물체가 1은 힘 곱하기 거리죠. 1을 받으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리고 물체의 R자임이 한 일은 그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역학적 에너지,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세 가지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의 합이 보존이 된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고려하지 않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더하기 중력 포텐셜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쭉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자, P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놓았을 때 원래 길이에서 분리돼서 면을 따라 운동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가 분리된 후 B의 속력을 V라고 얘기를 하고 A, B의 질량을 그냥 편하게 A, B라고 한다면 처음 상태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분리될 때 A와 B의 속력이 동일하게 V라면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니까 2분의 1의 A 더하기 B의 V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는 P에 연결된 채로 직선 운동을 하고요. 높이차가 2A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2H인 구간에서 손실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될 텐데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 B의 역학적 에너지를 2분의 1 BV 제곱 더하기
BGH라고 한다면 질량을 B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EH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해서 이 위치에서는 2분의 1의 BV 제곱 빼기 BGH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체 B가 쭉 내려와서 용수철을 루트 1이만큼 압축시키고 정지했기 때문에 그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루트의 2D의 제곱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정보를 줬고요. 마지막을 문제를 보면 뭐가 또 있느냐? 자, 쭉 분리된 후 내려갈 때에서 EH만큼 내려가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BGEH죠. 이만큼이 A와 B가 분리된 후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 자, 분리된 후 원래 길이에서 A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 P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BG의 EH가 2분의 1의 A의 V제곱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반대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면 운동 에너지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문제 다 한 거고요.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식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느냐? 2KD 제곱은 2분의 1의 AV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BV 제곱이라는 식이 되죠. 다음 두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두 번째 식은 BG의 EH는 2분의 1의 AV 제곱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세 번째 식은요. 2분의 1의 BV 제곱 빼기 BGH는 2가 아니라 그냥 KD 제곱이죠. 정리해서 KD 제곱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A와 B의 질량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AV 제곱과 BV 제곱만 남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처음 식을 정리해보면 뭐가 되느냐? 4분의 1의 AV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BV 제곱의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GH도 지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BGEH가 2분의 1 AV 제곱이니까 마무리하면 2분의 1의 BV 제곱에 빼기 4분의 1의 AV 제곱 이퀄 4분의 1의 AV 제곱에 더하기 4분의 1의 BV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4분의 1의 BV 제곱은 2분의 1의 AV 제곱이다 라는 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B는 2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분의 B는 결국 2가 되겠죠. 자, 문제가 조금 복잡했지만 문제에서 주는 정보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모전 문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그렇죠? 자, 20번째는 뭘 외울 거냐?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전기력은 R제곱분의 KQQ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다음 전기력은 같은 종류 사이에는 청력이, 다른 종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20번 내용 되게 간단하죠. 저 내용에 관심 가지시면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20번 이제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보통 문제가 조건을 주면
조건을 주면 항상 2가지 정도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x equal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x방향 플러스 x방향이다 라는 정보가 있죠. 2개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가 3d보다 크다 해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각이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2개로 분리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3D에 있고요. 3D에 있고요. 그 사이에 P가 D에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P는 양전하다라고 표시를 해줘 보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펜을 좀 바꿔볼까요? 양전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뭘 말하고 있었느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 말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네. 애매한 발언이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2번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다. 역시 A는 0에 있고요. 그 다음 B는 3D에 있고요. 그 다음에 P를 3D보다 큰 위치에 가져다 놨을 때 플러스인 P를 3D보다 큰 위치에 가져다 놨을 때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뭐냐?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돼? 저희 자주 해봤잖아요. 그럼 A와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해야만 A는 청력을, B는 인력을, 반대로 A는 인력을, B는 청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A에서부터 P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B에서 P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A는 전하량이 커야겠다. B는 전하량이 작아야겠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2가지 정보를 알아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냐,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냐 골라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양전하, B가 음전하라면 A는 P에게 플러스 X방향 전기력을 작용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B는 P에게 플러스 X방향 전기력을 작용하겠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X방향이 만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라면 A는 B를 당길 거예요. 마이너스 X방향이죠. B도 P를 밀 거예요. 마이너스 X방향이죠.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결론, A는 플러스 전하, B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양전하이다. 맞죠?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아까 밑에서 봤죠?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0보다 작은 범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저희가 P를 여기다가 떠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는 플러스입니다. A는 P를 밀겠죠. B는 P를 당길 거예요. 그런데 전하량이 A가 더 커요. 그리고 거리도 A가 훨씬 가까워요. 그럼 무조건 A에 의한 전기력 방향만 고려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이죠. 전하량의 크기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7시간에 걸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기회로 좀 더 발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